중국에서 6월 4일은 존재하지 않는 날처럼 취급됩니다. 인터넷에서 6월 4일을 검색할 수도 없고 이날과 관련해 대화를 하는 것도 금기시되죠. 만약 중국에 가서 6월 4일에 관해 묻는다면 나이든 사람들은 대화를 피하고 젊은이들은 무슨 날인지조차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 6월 4일을 지우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거든요. 중국에서 더 이상 누구도 말하지 않는 6월 4일. 도대체 이날이 무슨 날이기에 중국에서는 6월 4일이 사라진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인 1989년 6월 4일, 이날은 바로 천안문 사태가 벌어진 날입니다. 이날 중국의 지식인은 모두 죽었다고 할 정도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후로는 오직 침묵하고 망각하는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죠. 중국 현대사에 사라진 하루 6월 4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후 중국 사회는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보면 중국은 180개국 중 178위로 최하위권을 기록 중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세계 언론 자유 지수는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지표입니다.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수준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는데 중국은 세계에서 언론 자유도가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중국 정부는 언론 보도를 엄격히 통제하기로 유명한데요. 인터넷과 SNS도 철저히 검열해서 정부의 비판적인 내용은 즉시 삭제하고 차단해버리죠. 공산당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거나 공산당에 밑보이면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 중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몇 년 전 중국 테니스 선수 펑사이가 중국 국무원 전 부총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실제 그녀가 실종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도 중국 당국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감독 정책을 취한다고 비난했다가 3개월간 행방이 묘연해진 적이 있는데요. 3개월 뒤 수척해진 모습으로 나타난 마윈, 그가 모습을 감췄던 3개월간의 행적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또한 거액의 출연료를 탈세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배우 판빙빙도 한동안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망명설, 사망설, 구금설 등 그녀를 둘러싸고 온갖 괴담이 떠돌았는데요. 실종 107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판빙빙은 국가에 충성하겠다는 맹세와 함께 복귀를 했죠. 당국에 끌려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란 추측만 무성할 뿐입니다. 이처럼 누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나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철저하게 검열과 통제를 받는 사회, 이게 바로 지금의 중국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도 과거 한때 민주주의를 외치며 시민들이 광장에 모였던 날이 있었는데요. 때는 바로 1989년 봄,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대학생과 시민들이 주축이 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죠. 당시 중국은 마오쩌둥 시대가 끝난 뒤 새롭게 권력을 잡은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 정책을 밀어붙이던 때입니다. 자본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도시엔 공장과 기업들이 들어서고 중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던 중이었죠. 하지만 그 수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도시에는 고층 빌딩이 올라갔지만 농촌은 철저히 소외됐고 도시와 농촌 간 경제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물가가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은 오히려 더 고달파졌죠. 1988년 중국의 전국 소매물가 총지수 상승률은 18.5%로 기록됩니다. 상황이 이러자 사람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자며 개혁을 시작했는데 왜 누구는 더 잘 살고 누구는 더 힘들어지지? 라고 말이죠. 당시 중국 사회는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사람들 사이에선 상대적 박탈감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도 만연했는데요. 이중가격제가 도입되며 그 제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이들이 나타난 겁니다. 1978년 개혁 개방 전까지 중국은 국가가 상품이나 자원의 가격과 생산량을 모두 통제하는 계획 경제였는데요. 1980년대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본격화하며 이중가격제를 도입합니다. 말 그대로 이중가격제란 하나의 상품이나 자원을 국가가 정한 계획 가격과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 가격, 두 가지 가격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철강을 공장에서 생산하면 일정량은 정부가 정한 낮은 가격에 팔되 나머지는 시장 자유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이 존재했습니다. 정부 관료나 특권층은 정부 물자를 싸게 빼돌려 시장에 비싸게 되팔아 그 차익을 챙겼습니다. 개혁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권력 있는 사람들만 부를 챙기고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권력층과 그 자녀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서민과 청년들은 여전히 삶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불공평한 기회에 사람들은 점점 분노했고 왜 우리만 희생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부의 불공정한 분배, 부패 확산, 기회의 불균형이 겹치며 시민들의 사회적 분노는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였죠. 그리고 마침내 그 분노
분노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후야오방의 죽음이었습니다. 후야오방은 중국 공산당의 서기장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경제개혁뿐 아니라 민주화를 지지했던 인물로 지식인, 학생들과 대화하려 했던 유일한 지도자였습니다. 지식인과 젊은 세대에게는 변화와 희망을 상징하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의 이러한 행보로 인해 그는 당내 보수파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실각해 총서기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1989년 4월 15일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가 세상을 떠나자 그에게서 민주화의 희망을 찾고 있던 청년들과 지식인층은 우리가 꿈꾸던 개혁은 이제 끝났다 라는 절망감을 느꼈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렇게 후야오방의 장례를 하루 앞두고 학생과 시민들은 그를 애도하기 위해 천안문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후야오방의 죽음으로 인한 절망감과 그렇다면 이제 우리라도 나서야 한다는 절박함이 겹쳤습니다. 처음엔 조용한 추모였지만 며칠 사이 정치개혁과 자유를 외치는 목소리로 바뀌었고 천안문 광장은 시위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광장의 인파는 순식간에 수십만 명으로 불어났죠. 그리고 시민들은 정부의 7가지 요구사항을 정리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와 부패 척결, 교육자금 확대, 자유화운동 재평가, 후야오방의 견해 재평가, 학생과 대중을 구타한 책임자 처벌 및 사과, 언론의 공정한 보도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요구는 결코 과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폭도도 아니었고 쿠데타 세력도 아니었죠. 조금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공산당은 조금 달랐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 목소리를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공산당 내부도 크게 흔들리며 분열되는데요. 온건파 자오쯔양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자며 학생들과 직접 면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강경파 리펑은 질서와 통제를 강조하며 강경 진압을 주장하죠. 결국 최종 결정은 덩샤오핑의 손에 달려 있었고 5월 20일 결국 그는 질서 회복을 명분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의 투입을 지시합니다. 수도에는 군 탱크가 집결하기 시작했죠. 시민들은 맨몸으로 군을 막아섰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89년 6월 4일 새벽 4시 천안문 광장의 모든 조명이 갑자기 꺼지고 30분 뒤 무장한 병력과 탱크가 어둠 속 광장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곧 총성이 울렸고 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도망치는 시민에게도 앉아있던 학생에게도 무차별 발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명과 절규, 총성이 뒤섞이며 광장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날 새벽 천안문 광장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수백 명에서 수천 명으로 추정되지만 지금까지도 중국 정부는 공식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안문 사태를 상징하는 유명한 한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탱크맨 장면입니다. 천안문 시위가 무력으로 강경 진압된 다음날 6월 5일 베이징 시내에서 줄지은 4대의 탱크 앞을 막아선 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는 하얀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양손에는 비닐봉지 2개를 들고 있었죠. 마치 장을 보고 돌아가는 평범한 시민 같아 보이는데요. 탱크가 방향을 틀어 그를 피해가려고 하자 그는 다시 탱크의 진행 방향을 가로막습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며 탱크를 멈춰 세웠고 잠시 뒤 그는 탱크 위로 올라가 조종수와 대화를 나누고 다시 탱크 앞에 섭니다. 결국 2명의 남성이 달려와 그를 끌고 사라지는데요. 이 장면은 외신 기자들에 의해 촬영됐고 전 세계 뉴스에 탱크맨으로 보도되며 천안문 사건의 상징적 이미지로 오늘날까지 기억되고 있죠. 그가 누구였는지, 그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후 그는 어떻게 됐는지 그 모든 건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다만 국가 권력에 맨몸으로 맞섰던 한 용기 있는 시민으로 비폭력 저항의 상징으로 전 세계에 각인되어 있을 뿐이죠.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 장면을 철저히 금기시하고 있고 현재 중국에서는 탱크맨을 검색하거나 언급하는 것 자체가 검열 대상입니다. 탱크맨뿐 아니라 앞서 말했듯 중국에서는 천안문 사건과 6월 4일이라는 날짜도 금기시하고 있는데요. 천안문 사태는 중국 교과서는 물론 언론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SNS나 블로그, 검색 엔진, 유튜브에서도 사건 관련 키워드는 전면 차단돼 있고 유사한 이미지나 글이 올라오면 자동 삭제되죠. 이 외에도 홍콩 거리에서 한 남성이 허공에 숫자 8964를 손으로 쓰는 행동을 한 뒤 공안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8964나 5월 35일은 천안문 사태를 상징하는 은어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검열에 걸리면 탄압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중국의 Z세대 상당수는 천안문 사태 자체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몰라요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죠. 그날 이후 중국은 더 강력한 통제를 택했고 그날의 일을 지우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6월 4일은 존재하지 않는 날이고 천안문
천안문은 누구도 말하지 않는 광장이며 그날 그곳에서 자유를 외쳤던 사람들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가차없는 탄압과 권위주의를 강화하며 중국은 경제성장에 올인합니다. 먹고 살게 해주면 다 잊혀질 거란 전략이었죠. 그리고 2001년 중국은 WTO에 가입하고 세계 경제에 편입돼 이후 수십 년간 연평균 9%의 성장을 지속하며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섭니다. 국제사회도 천안문 사건 직후 강하게 중국을 비판했지만 중국이 거대한 시장으로 부상하자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중국의 경제력과 외교적 영향력 앞에서 더 이상 그 과거를 들추지 않고 경제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천안문 시위는 실패한 저항입니다. 시위대는 무력으로 진압당했고 공산당 체제는 무너지지 않았죠. 살아남은 사람들은 침묵을 강요당하고 그날의 일은 철저히 지워졌으니까요. 중국의 민주화는 그날 이후 오히려 더 퇴행했습니다. 하지만 36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총칼로 광장의 외침을 지우려 해도 역사는 삭제되지 않죠. 얼마 전 중국의 한 대학교 교수 2명이 실명으로 독재 통치를 비판하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지만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해외에서 망명한 활동가와 유학생들도 그날의 목소리를 오늘로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민주주의는 멀고 자유는 여전히 위태롭지만 기억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말하려는 용기가 남아있으면 변화의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고 하죠. 중국의 미래는 과거를 잊고 외면할지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세우려는 노력을 이어갈지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중국 천안문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이후 중국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지워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